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재방송이라고 오해하지 마라. 일요일은 외부자들.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다루는 외부자들은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넘게 화요일 밤에 봤는데 저도 놓쳤거든요, 솔직히. 이게 정말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알고도. 자, 일요일에 방송되는 외부자들을 찾아주신 반가운 분이 계신데요. 이제는 진정한 외부자의 포스가 느껴지는 배재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월화는 제가 서울에서 방송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외부자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에도 여름처럼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핫플레이스가 된 목포죠.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목포는 아직 못 가봤고요.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10년 전쯤에 군산에 갔는데 거기 보면 타짜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편경장이 살던 그게 옛날 적산가옥이거든요. 거기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시민단체 회원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많은 적산가옥들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철거돼서 없어진다. 근데 보존하게 되면은 그 경제적으로 효용이 없는 거고 그 자리에다 높은 건물들 짓고 해주고 이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훨씬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돈으로라도 지금 내가 사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고 네. 아마 손혜원 의원도 뭐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군산하고 또 목포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군산 말이야 다 철거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듬성듬성 남아있는데 목포는 보니까 그냥 거리 하나 전체가 다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어쨌거나 예. 목포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가수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 사실은 67년에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그 대통령께서는 당시 야당의 대변인이었는데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2번이나 지원 유세를 목포로 오고 거기서 심지어 국무회의까지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당선이 돼서 사실은 이제 그 뒤에 계속 이 정치적인 승승장구하는 기반이 됐는데 그때도 뭐 완전히 정말 핫플레이스였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처음 아닌가 싶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한번 가볼 계획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셨는데 정작 내부들은 좀 안 둘러보고 그냥 대로만 좀 건너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들어가면 다 폐허거든. 자, 뭐 손혜원 의원발 목포 대처 소위 이렇게 소환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연일 또 화제 중심에 서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 외부자들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아, 저쪽에서 나오시네요. 목포 대통령 오셨네요. 목포 대통령. 아니 어서 오세요. 예. 네, 연말에 뵙고. 예. 네. 목포 대통령. 어서 오십시오. 왜 목포의 눈물을 찾고 있는가? 목포의 희망을 찾고. 그동안 목포 하면 유달산, 세발낙지, 그리고 목포 대통령 박지원 의원이라는 세평이 많이 있었죠. 맨오브 목포 박지원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왜 목포의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포의 희망을 얘기해야지. 아니 뭐 저는 말하자면 앞으로의 희망을 위해서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예. 사실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제 목포가 요즘 때 아닌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목포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원체 거기가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손혜원 의원이 적산가옥에서 태어나서 적산가옥에서 살고 싶어서 목포에 한 채를 구입했고 외로울 것 같아서 조카가 왔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선의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눈덩이 불어도 불어나고 20채 지금 현재는 29곳까지 그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건 투기다. 이게 아마 국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화려한 별명을 가지셨잖아요. 우리 박 의원님은 방금 목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구단, DJ의 적자, 영원한 비서실장 등등. 그런데 이런 박 의원님에게 이제 손혜원 의원이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쓴소리를 했단 말이죠.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근데 자꾸 섞이면은 제 지역구인 목포 시민만 손해고 섞이지 않겠다. 이제는 언론하고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목소리 좀 똑바로 좀 짧게 좀 요약을 해주세요. 권력 비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퇴함이 마땅하다. 제가 목포 시민으로서 목포 국회의원으로서 손혜원 의원이 그걸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목포에다 기증하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손혜원 의원이 성명하는 것처럼 해명을 했으면 저는 훨씬 좋았다. 지금 우리 당의 이용주 의원이라고 원룸 한 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1개 방인데 그게 11개별로 전부 등기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아파트 11채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은 이 건물 뭐 집 하나에 번지수가 3개짜리가 붙어 있으면은 법적으로는 보면은 3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채, 9채까지는 선의로 받아들였고 원채 거기가 낙후됐고 값도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는데 20채가 넘어가니까 20채가 넘으면은 투기로 보지 누가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해서 저도 또 한 방 날렸죠. 투기의 아이콘이다. 투기 아이콘에다 미꾸라지에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목포의 국토교통부로부터 3곳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문화역사공간 사업을 받았는데 그게 한 1,200~1,300억 목포 원도심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중단되면 어쩌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 이낙연 총리께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처리하겠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사업은 계속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저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손혜원 의원이 지금 따발총을 쏘아 된단 말이에요. 걸리는 사람마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섞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빠지겠다. 근데 오늘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떨고 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의혹 관련한 여러 쟁점 가운데 저희가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크게는 이 목포 부동산 매입이 문화재 투자냐 아니면 부동산 투기냐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의 쟁점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투기냐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직권 남용이냐는 것도 있고 이해 충돌이냐는 것도 있는데 우선 투기였다면 몇 년 동안 상임이든 SNS든 그렇게 계속 목포의 문화재를 살립시다. 목포에 가서 우리 같이 가서 삽시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문화재 사랑에서부터 저는 좀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의혹이 SBS를 통해서 제기가 되니까 전부 다 달려들어서 이 의혹을 사실 너무 좀 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저는 투기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아직은. 라는 입장이에요. 손혜원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는 이해가 돼요. 미술을 했던 분은 전공한 분 아니에요. 굉장히 안목이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 그 로고도 만드신 걸 보면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건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손혜원 의원 탈당하는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병풍 역할을 했어요. 아니 입당식도 아니고 탈당식에 원내대표가 그렇게 가는 사례가 어디 있어요. 초선 의원에. 그것도 개인 비리 의혹이 때문에 탈당을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 그냥 단순한 초선이 아니고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두 번째,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 이런 의미를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동산 투기냐 투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선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결과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70년대 강남 개발할 때 그 유명한 빨간 바지 아줌마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고위 공직자 부인들이 앞장서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근데 그때 같이 따라왔던 게 뭐냐면 유명한 기획 부동산 투기예요. 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다. 주변에 같이 투자할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서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튄다. 이거 자칫하면 문화라는 옷을 입힌 기획 부동산 투기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은 뭐냐면 그냥 보통 문화인이었으면 누가 이거를 문제 삼겠어요. 바로 그 막강한 문헌체 관광위의 간사고 정보를 입수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또 심지어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것들이 자기 사익을 위한 것이냐 규명이 안 됐어요. 처음에 이게 투기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보도 자체가. SBS 그런데 본인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포커스 자체가 좀 공정하게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손혜원 투기 의혹 관련으로 종합일간지 보도량이 엄청납니다. 조선일보가 뭐 134건이라고 하고요. 중앙일보가 154건이라고 하고요. 동아일보는 또 116건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 보도에 보면 4배가 뭐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대표님 아시지 않습니까? 4배가 오른 게 아니고 제가 들으니까 뭐 8천만 원 정도를 주고 만약에 뭐 한 필지나 한 채를 샀을 때 리모델링비가 1억 2천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 자체가 2억인데 지금 1억 한 2천 정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한 50% 올랐으니까 이거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배 의원님이 이 손혜원 기사량을 말씀하셨는데 조중동만 말씀하셨는데 한겨레가 57건, 경향신문이 86건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수 언론들이 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양새가 아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손혜원 의원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만들었다. 그 기자협회부에서도 지금 반성이 나오는데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럴 사안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안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돼 있는데 그 실체를 보자라는 겁니다. 규모를 다 합치면 300평이에요. 300평이 안 됩니다. 액수로 따지면 7억이거든요. 7억이면 우리 동네가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목포라는 저 땅까지 가가지고 밤에는 불도 안 들어오는 데 가가지고 건물을 산다? 네. 이게 투기다? 자, 애초에 프레임 자체가 잘못 짜여진 거죠.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손혜원 의원이 이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사람 공개적으로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건 모자르고 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죠.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내셔널 트러스트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가하고요.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그걸 했다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손 의원 말로는 실제로 그런 액션을 취한 바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도 도도 관심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 해명이었죠. 그거는 사실은 뭔가 시동이 걸려야 여기 집값도 올라가고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뭐 본인은 아마 내가 마중물을 붓겠다라는 생각으로 초기에 시작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순수한 의도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모금을 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냥 나전칠기 박물관 정도를 여기다 세우는데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무슨 캠페인을 전개해서 하는 거라면 또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공직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그리고 민주당이 단순히 이걸 투기다 아니다라고 무슨 판단을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걸 떠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민심 난독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50년 절친이라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이거는 벌써 스캔들이 되고도 남을 일이에요. 과거에 온로비 사건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정치권과 공직을 하는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거기에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언론이 진짜 언론이었으면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투기로 잡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내셔널 트러스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공공기관에서 안 받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 보존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이 시스템의 문제는 뭔가 이쪽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아까 말한 150건, 130건이다라는 게 대부분 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동창이니 뭐 누구랑 친구니 이런 식이야, 진짜. 예를 들어 지금 그 나전칠기 박물관으로 사게 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300평 가까이 되는 7억 상당의. 네. 근데 거기는 재단이 산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요, 그것은 국고로 가는 겁니다. 제가 컬렉션한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귀속을 시킬 겁니다. 우리가 재단 운영을 할 때 이미 뭐 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은 재단의 재산이 둘로 나눠집니다. 보통 재산이라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또 하나는 보유 재산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재단을 해산하거나 다른 사유가 되면 국고에 귀속이 돼요. 근데 지금 이분이 산 재산은 전부 뭐냐면 보통 재산이야. 그게 뭐 재벌 돈을 끌어들였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가 됐건 경제 공동체 이론에 충분히 적용되는 일이다. 내 친족, 친지, 내 아는 사람, 남편, 저 기업하는 분들이 재산 불법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재단을 쓰고 있잖아요. 그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지원하게 해갖고 유죄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아유, 실험은 안 기업에서 아니죠. 편취한 걸 가지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내 그렇지. 사익이 아니다라는 그 논리를 제가 반박을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단도 구합시다. 법률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끼쳤으면 그것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미르재단하고 K재단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재단 자체 운영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재단 운영하는 방식을 기업 삥 뜯는 방식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이건 이 재단은 뭐냐면은 자꾸 모든 걸 다 정치적인 논리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논점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공연하고 일본의 공연을 비교해 보세요. 일본에 가면은 지금 그건 쟁점이 잠깐만요. 아니고요. 그건 쟁점이 아니에요. 아니, 손혜원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에 가면은 도자기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 거의 신으로 대접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걸 사주는 문화가 있고 이런데 대한민국에서 공연하는 사람은 그냥 땜쟁이, 댐쟁이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하느라고 자기 돈 써서 물건 사주고 이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단이라는 거지. 이게 이 재단이면 K나 미르재단처럼 나라 돈 빼먹고 아니 기업 돈 빼먹고 그런 재단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걸 갖다 같은 걸로 묶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잠깐만요, 대표님. 오포 사람이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이것만 반박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재단의 설립 목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융선, 한류 확산, 체육 진흥.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목적은 재단은 그렇지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적은 목적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운영됐냐라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어떻게 수가 그렇게 없다고요? 예단을 하세요? 알 수가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재단에 일하는 사람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 뭐 말씀 이 전혀 잘하셨네. 상관없는 게 아닌 것 미르재단에서 같고요. 일하던 보좌관을 잠깐만요. 아니 보좌관 아까 연결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꾸. 잠깐만요. 그 논리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얘기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검찰 수사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검찰 수사에서 재단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 또 이게 부패방지법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부패방지법 72조 2항에 의거하면은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위반되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패방지법 86조에 의거해서 부과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저는 제발 좀 조용해지면 검찰이 수사에 협력할 거 아니에요. 문화재 투자냐 이게 뭐 재단이 어쩌냐 해봐야 진짜 소모적이에요. 이 또 다른 핵심 쟁점 하나가 뭐냐 하면
손혜원 의원이 문광희 간사였을 때 이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청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라는 바로 그 의혹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 2018년 1월에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역사공간 조성사업 공모를 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목포시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세 군데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산하고 경북 영주하고 이제 목표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문화재 지정 심의는 전문가 현지 조사를 비롯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뭐 의원 한 사람의 특정인의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국회 공론의 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잖아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뒤로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대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개념이 없었는지 정말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좋게 얘기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만 그 인과관계는 어차피 그것도 검찰 수사에서 물론 나올 것입니다. 사전에 이를테면 그 땅을 사기 시작한 3월 정도 시점에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갖고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 중간에 또 사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무슨 정치적 도덕적인 윤리 비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엄연히 이것이 위법 내지 범법의 혐의가 짙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근대문화유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정이 됐단 말이죠. 이 지정이 된 게 공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는 목포의 옛날 근대문화유적을 갖다 보존한다는 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해요. 두 번째, 그럼 이게 지역의 이익하고 부합하느냐? 많은 경우에 지역의 이익하고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도 있잖아요. 많은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역의 이익에도 부합을 해요.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손혜원 의원의 개인의 이익하고도 이게 부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해 충돌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쉽게 말하면 사실 이게 같이 세 개가 부합할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익이 해침을 당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안은 아닌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때조차도 쉽게 말하면 이 공익과 사익이 합할 때조차도 이것은 나눠야 된다는 게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고. 네. 그건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아니고요. 우리 그렇죠. 공직자윤리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는 아까 백지 신탁 얘기도 나왔지만요. 백지 신탁을 한 이후에도 그 회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게 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걸 위반하면 법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죠? 처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란 걸 했으니까 위법행위인 그러니까 거예요. 법에서 예컨대 처벌 규정이 있냐? 처벌 규정 없으면 막 해도 돼요? 아니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이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예요. 뭘 이해를 잘못한 형사적인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 형사적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익 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통과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과된 게 하나도 없고 다 아니요. 돼 있거나. 공직자율법에 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여당 좀 압도적으로 밀어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형사적으로 처벌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그런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한 일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의 사건의 가장 핵심은 권력 남용 또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 여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목포에 이분이 20 필지가 넘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기나 자기 일가가 샀어요. 근데 상임위원 국회에서 공개된 회의에서 문화재청장 불러다 놓고 목포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 목포 지원하라. 대책을 세워라. 보존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속기록에 공개됐어요. 또 예산을 증액해라라고 예산 증액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공개가 돼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불러다 놓고는 창성장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런 가사 활성화 대책을 세워라. 관광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해요. 또 그거 말고도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나전칠기 작품을 왜 이걸 구입을 안 하냐? 딴 나라는 다 구입하는데 왜 안 하냐? 라고 또 질책을 해요. 자기가 추천한 학예사를 왜 채용을 안 하냐고 또 고성으로 요구를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팩트로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판결을 보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데도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여러 사안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광희의 여당 간사와 문화재청장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의 지위를 관계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법원 기준에 의하면 명백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기 사적인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위에서 문화재청에 영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문화재 등록 사실 자체를 사전에 몰랐고 내가 목포에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게 2017년 3월이다. 근데 아까 진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문화재 지정을 등록해라 한 건 2018년 1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그것을 알고 내가 1년도 훨씬 전부터 건물을 구입했겠느냐라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상호 의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 알박기를 얘기가 왜 나왔냐면 쿠바에 놀러를 갔는데 우연히 뭐 재즈 클럽에선가 손혜원 의원을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내가 목포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러면 음악 카페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저녁에만 해도 쿠바에 5곳을 지금 가보는 중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포의 문화재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꽂혔다. 이런 그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의 자체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시선을 다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자리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캐릭터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저는 맞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아무리 한목적적이라도 과정이 틀렸으면 국회의원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당에 촛불 키우려고 가게에서 촛불 도둑질하면 그게 용서돼요? 잘못인 거예요. 창성장의 경우 조카 군대 간 모르는 사람들 셋을 명으로 사가지고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좀 클리어하게 본인이 잘 설명을 하고 나는 처음부터 이거 기증한다 라고 공론화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의 그 공직자 윤리의식 논란이 불거지는 또 다른 추가 의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좀.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호를 양파로 붙여야 될까 싶은데 까도 계속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불거진 것만 보면 부친의 그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입니다.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6번이나 전 정권에서 탈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게 피우진 보훈처장을 방에서 손혜원 의원 방에서 만났다. 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물론 또 보훈처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이렇게 일반적 얘기했죠. 신고 전차를 안내한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기준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어서 적용된 첫 사례가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됐어요. 그게 과연 적절하냐 공직자로서 보훈처장을 자기 방에 불러다 놓고 자기 부친 얘기를 꺼낸 것 하는 자체가. 네. 예. 그게 정당하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적절치 못하다라는 거고 그 나전칠기 이 작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나전 장인 오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작품을 해외 박물관에서도 샀는데 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거들떠도 안 보냐 이렇게 이제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한 게 손혜원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 장인은 그냥 월급 받고 만들었던 것이고 그 작품에 대한 판권을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작품을 왜 국립중앙박물관이 안 사냐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예들인 거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선 보훈처와 관련해서는요. 그 부친께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아무리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였던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인연과 상관없이 인정을 해드리자라고 했고 딱 하나 북한 정권의 출범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운형 선생. 예, 여운형 선생의 뭐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만 딱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훈처장을 방으로 불러서 얘기한 그러니까 것이 그게 적정하냐? 그러니까 보훈처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친이 특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딸로서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세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 부탁했기 때문에 기준이 바꿨다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이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있다는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그것까지 문제 삼다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지금 보면 바로 그런 경계선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이 논박의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나전 7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 설명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나전 7기 작품을 그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여준 건 맞는데 손혜원 의원의 워딩이 이 작품을 왜 안 사냐가 아니라 왜 컨템퍼러리 제품들을 사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현대 이런 작품들도 우리 국립박물관들이 매입을 해야 된다 하면서 보여줬던 사례에 불과했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전 7기 제품이 이렇게 훌륭한데 왜 안 사냐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고 속기록을 찾아봤으면 내가 이 작품을 사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그랬냐. 그거는요. 나경원 의원이 옛날에 주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나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니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것만 딱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그 프리젠테이션 가운데 보여주고. 이런 제품은 미국에 어디서 샀고 뭐 영국에 어디서 샀고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자기가 기획한 주어가 작품이 없다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무튼. 기획한 작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왜 근현대 작품을 안 사냐? 잠깐만요. 충분히 나눴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만 네. 하시고요. 예. 컨템퍼러리 작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화적 관점에서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어떤 맥락이냐면 자꾸 이런 것들을 정치적 맥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합리적 핵심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나전 7기 그러면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 묵은 것만 문제. 그거가 문화재야. 그럼 문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통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면 컬렉션을 사준다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전통으로 만들자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특정한 맥락만 딱 따서 그 프레젠테이션한 거 중에서 네가 기획한 게 하나 있잖아. 그 작품 팔려고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실제로 이분이 그 지적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잖아요. 그게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네, 네. 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우리 토론 과정에서도 의혹들이 많이 나왔는데 손혜원 의원은 지금 이제 사실 뭐 공격 대치 전선이라고 할까요? 그 전방위로 좀 넓히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그러면서 손혜원식의 대처법을 보여주기도 했죠. 여의도 문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고개 숙이고 그리고 간사자리 내놓고 상임위를 옮겨서 조용히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손혜원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과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그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제가 뵀던 이 이미지로는 이분이 사회에서 정말 성공하신 사업가이자 디자이너이자 그런 분이셔서 거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치인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림들을 국민들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는 그러니까 개성이 아주 강하신 분이라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또 그런 어떤 개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충돌될 가능성들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충돌했던 사람이 접니다, 사실은. 저는 이분 딱 2번 만났는데 2번째 만났을 때 대판 싸웠거든요. 뭔지를 알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싸우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팟캐스트를 같이 기획을 했거든요. 이제 이분이 기획을 한 거죠. 저랑 유시민 씨랑 양정철 씨랑 같이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약간 보스 기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강권을 해요, 막 강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판 썼습니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나전 이거 좋은 거야? 아, 진 교수님도 강권할 때 있지 않습니까? ton만 나면 신강권이야, 신강권. 이 양반이 나전칠기에 꽂히니까 박물관도 하고 2006년이다. 또 그 국립박물관에 가능하면 사라고 권유도 하고 뭐 기획전도 열고 심지어 뭐 청와대까지 무슨 대통령시기에 뭐 전부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죠. 밝혀진 건 없지. 우리가 그것도 의혹 제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두고 봐야지. 손혜원 의원 그 기자회견 목포에서 하는 거 저도 봤는데 감각이 있어요, 확실히. 예? 그 낡은데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촥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과연 투기를 할 만한 것이냐라는 걸 그렇게 이제 배경으로 웅변을 한 거죠. 탁현민 생각나더라고. 네. 이제 그 문제는 내용인데 이해 충돌 관련해서 자꾸 질문이 나오니까 지겹다. 나 이제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 충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 하겠습니다. 그 태도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본인이 뭐 이 프레임을 만드는데 아주 전문가인 거죠. 저는 원래 이게 유명한 바로 그 괴벨스 이론이잖아요. 큰 거짓말 이론. 사람들은 없는다. 작은 거짓말을 하면 잘 금방 알아채는데 큰 거짓말하면 잘 모른다는 말이 저는 이분이 딱 그걸 그냥 몸에 체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선이다. 언론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느냐. 사실이 아니다. 뭐 다 걸겠다. 말하자면 초점을 위법성이나 그런 그 투기 의혹에서부터 다른 데로 자꾸 이제 옮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이분은 아주 타고난 진짜 그 타짜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들면서 싸우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지지하는 분들을 결집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그러더라고 뭐 3만 명 뭐 SNS 팔로워가 3만 8천 명으로 이제 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 갤러리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언론이란 말이에요. 민심이 거기에 전반적으로 호응을 해야 그런 대응이 효과적인 것인데 지금 이거는 점점 자기를 더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 이분이 정말 탁 내려놓고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 좀 정확하게 국민한테 얘기하면 그것도 성명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무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처음에 밀렸다가 해명을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현명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해가 혹시 내가 모르는 이해가 어디선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고 조심하겠습니다. 도움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은 다 잘해요.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은 그 이해 충돌 방지법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는 자기도 말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말끔하지 못했고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라든지 하지만 이걸 말끔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오는 게 정답이네요. 예, 적절하다고 봐요. 네. 야당 공세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손혜원 특검 국정조사 없으면 2월 임시국회 협조 못한다.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왕이면 저는 뭐 여권에서 이렇게 빌미들을 좀 제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김태우 수사관도 그렇고 신재민 사무관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터져 나왔고 야당에선 당연히 공세를 하겠죠. 그런데 너무 판박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상임위 열자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배재정
의원이 야당 대변인 할 때 늘 하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니 대표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이 측면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초선이었고 야당으로 있으면서 비판할 일이 우리도 많았었죠. 비판을 하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게 맞냐.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대안 있는 야당의 모습은 뭐냐. 이런 거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었거든요. 이건 진짜 믿어주세요. 이게 뭐 저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특히 초선들이라든지 같이 근데 저는 좀 그걸 또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야당은 그런 고민하면서 하고 있나? 뭐 2월 국회도 뭐 하면 못 열겠다. 뭐도 뭐 하면 못 하겠다. 모두 다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 이러니까 좀 야당도 좀 진지하게 좀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때 국회가 야당으로서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입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국회 정상화해서 특검하자 국정조사를 본회의장에서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공정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건데 1월 달도 안 해버리고 2월 달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저건 반드시 역풍 맞습니다. 네. 동감이고요. 근데 지금 뭐가 좀 안 드러난 게 있어야 그걸 더 캐자고 하는 건데 이 손혜원 의원 사건은요 특이한 거는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좀 순진한 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드러내놓고 다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뭘 더 이렇게 캐낼 거는 전 국정조사 특히 관련해서는 별로 없을 거다. 이제 야당에 대한 대응법이 나왔지만 이제 또 우리 모셨으니까 박지원 의원과의 아이고. 예,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물어? 왜냐하면 언제든 공개 토론하자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내가 낙선 운동까지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박지원 대표님이 처음에 손혜원 의원 그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왜 저러시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20채가 넘어가면서 바뀌셨잖아요, 입장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박 대표님이 손혜원 의원한테 걸렸다, 물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이제 목포가 또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이 뭐 말씀을 안 하실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박 대표님이 거기 걸려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걸려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맞는 얘기고 아무래도 저는 목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목포 시민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밖에 없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거기만 딱 비춰가지고 거기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목포가 저렇게 낙후됐느냐. 네. 이건 아니고 또 좋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43,000평을 근대문화역사 공간으로 지정했는데 거기 안에 무려 353개의 문화적 유산이 있는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이는 아니 2km 떨어진 곳에 재개발 조합과 중흥건설 여기하고 결탁돼서 내가 찬성했다. 재개발 사업에 찬성을 했다. 찬성했다.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이 그 문제는 착각을 했을 거고 그것 가지고 검찰 조사 받자고 그래서 내가 받겠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딱 던지니까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께서 재개발 사업에 당시 목포시장이랑 함께 돌아다닌 거 목포 시민이 다 안다. 2012년 총선 공약에도 재개발한다고 써넣지 않았느냐라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바로 그걸 해명을 지금 좀 예. 역시 박혜진 앵커가 최고야. 나한테 해명의 기회를 준 거야. 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게 2012년 제 선거 공보예요. 공보인데 여기에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서산 옹금지구 재개발 등 이걸 얘기를 하니까 마치 고층 아파트를 찬성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기가 목포에서 유달산 자락으로 바다 앞이고 고화도를 바라보는 아주 경관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한 전원주택이나 낮은 층에 저층 아파트 또 개인주택 이런 걸로 개발하자는 거였어요.
이제 그 후로 25층을 시장하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25층을 계획하다가 시민단체 목포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21층인지 2층으로 내렸어요. 내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25층이나 21층이나 뭐가 다르냐. 그리 지나가면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네. 안 된다. 하니까 거기 주민들은 저 앞에 과도에 건너가서 바라보면 보인다. 라고 해서 아니 유달산 바라보러 저 건물을 넘어갔나. 그런 표현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새벽에 오는 것은 목포 시민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도 홍보가 돼서 알아요. 그런데 기자회견 하면서 선거 때도 후보들이 여기는 안 온답니다. 몇 명 안 사니까. 저도 여기 그렇게 지금 한 2년 동안 제가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주말에 내려왔지만 한 번도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몇 번 봤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때도 동선이 달랐던 거죠? 글쎄요. 저는 손혜원 의원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네네. 목포 시민들 만나러 갔는데 예. 그런다고 24만을 제가 갈 때마다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목포 역사를 지금 현재 임성이라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다 계획 잡아놓은 것을 제가 다시 원위치를 지킨 게 3년 돼요. 이걸 해놨는데 역사를 여기에다 옮기려고 했는데 박지원이가 반대했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서울역을 광화문 개발한다고 광화문으로 가져가요? 만약에 가져가면은 역사 짓고 나면 광화문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착 갖는 문화재가 목포역 그리 옮기면 다 없어지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대표님, 예. 급하긴 급한가 봐요.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보면 손 의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분이 서울 보니까 명동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쭉 학교를 다니셨죠. 목포와는 원래 아무 연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배신자 얘기하더니 그다음에 다음에 낙선 운동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센 사람하고 싸워야 되거든. 어쨌거나. 그래서 야 우리 그 박지원 대표님을 물고 들어가는 걸 보고 더구나 뭐 다음에 낙선 운동하겠다. 심지어 본인이 나올 것처럼까지. 그래서 방금 그 지점을 저도 이야기하고 대단한 싶은데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이런 어떤 일련의 행보들이 혹시 목포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지원 의원께서 처음에 손혜원 의원을 두둔하다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정두원 의원 인터뷰 발언입니다. 다음 총선 때 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목포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손해라고 판단을 해서 박 의원님이 의견을 바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 의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총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거. 손혜원 의원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목포 출마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내년 총선 목포에서 박지원 대 손혜원 대결 구도를 글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거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무슨 0%의 가능성을 갖고 대결 가능성하는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그 표가 계산하신 거는 해서 좀 뒤로 물러서신 건 사실이신가요? 그게 더 아픈 거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이 손혜원 의원 가니까 목포 시민들이 많이 나왔다. 예.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긍정적 평가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손혜원 의원 동상을 세우자 하는 농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농담이겠죠. 제가 거기 표를 계산하고 했으면은 목포역도 임성으로 옮겼습니다. 네. 재개발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을 상대로 해서 내가 표계산할 정도의 군번은 아니다. 그렇죠. 정답. 손혜원 의원이 아이고 이러면 또 고소해.
거기까지 하세요, 괜히 또. 말씀하셔도 편집하면 되니까요. 내부자 보고 또 나 하나 이걸 집 했으면 절대 편집 안 해. 쌈 붙일래. 저는 안 한다니까. 저는 좀 언론의 다른 역시 생리를 잘하죠. 고수시죠. 방송의 생리. 그래요.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엮지 말아라. 공개 토론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외부자들을 보고 계실 손혜원 의원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외부자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겠다. 만약 손혜원 의원께서 나오신다고 하면은 네. 저를 절대 부르지 마세요. 여당이 난감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2월로 다가온 빅 이벤트가 있죠. 전당대회 앞두고 요즘 잇따라 출사표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죠? 예, 독특한 퍼포먼스로 출마 선언한 안상수 의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나와가지고 손팻말을 갖다가 좌파 정권 딱 깨고 개파 정치 깨고 대권 주자 비켜 세계 세장을 깨면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다 나와라 한 분이 또 있어요. 김진태. 시민 후보, 당원 후보 이런 프레이즈를 걸고 국회 본관 앞에 쫙 모여가지고 출사표 던지는 행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김진태 의원실 추산 5,000명. 장진영 추산 1,500명.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때 이제 다 나와라. 뭐 황교안, 홍준표, 뭐 김무성. 다 나와서 한번 뜨겁게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이제 도전장을 딱 내밀었어요. 근데 이제 김진태 의원은 아마 태극기 부대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다. 그래서 3만 표는 확보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선거 출마하면서 무슨 얘기도 못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보수에 대한 존경심은 확실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 태극기 부대들은 상당히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재밌는 게 24일인가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셨죠. 저는 출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늘 그분은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지 전당대회는 안 나올 것이다. 간보기 하려고 했는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안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현명한 선택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려다가 선수로 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는 와중에 본인께서 정리를 그렇게 그래야 뭐 정당에서 하다가 전부 나올 수도 있고 출마할 수도 있는데 간보기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분이 이제 자기 혼자 출마 안 하시면 되는데 꼭 남을 끌어들이시더라고요. 예. 황교안 원래 후보도 나오면 안 된다. 홍준표도 나오면 안 된다. 오세훈도. 아니, 오세훈도 나오면 안 원래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한테 칼 대는 게 아니에요. 나올 사람만 공격하자고요. 네.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도로 박근혜당 되기 위해서. 지금 친박들이 원체 우세하거든요. 네. 제일 고민이 홍준표 전 대표야. 홍준표 대표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제일 좋은 계산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많이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안 나올 겁니다. 결국 대결은 황교안, 오세훈, 박근혜당, 비박근혜당.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승자는 황교안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혹시 뭐 본인의 좀 기대와 희망사항이 곁들여진 분석이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도 조금 그렇게 드는데. 나무 마음속을 꼭 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 개발해야 한다. 이건 뭐 한국당의 기존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선 이 발언을 한 거고 또 뭐 마치 경쟁하듯이 바로 황교안 전 총리는 통진당 해산을 내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라는 깜짝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 전술핵 배치는 예. 저 보수당에서 한미 방위 조약을 깨버리자 네네. 하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핵 개발을 했더라도 OECD 회원국도 아니고 NPT 무역에 가입이 안 돼 그렇죠. 있고. 예.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돼요. 그런데 보수가 어떻게 군사 동맹을 깨버리고 핵 개발을 하자. 그래서 전 오세훈 전 의아하네요.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시민 투표 붙어가지고 시장 물러가듯 잘못 발언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이제 예. 이 두 분을 보면은 사실 그 극우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극우 경쟁을 하는 건 바로 자유한국당의 현재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개혁에 실패한 겁니다. 예컨대 개혁을 하려고 방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사죄를 하는, 너희들 사과해라, 뭐 이렇게 반성해라, 이렇게 따지는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 실제로 해서 복당한 분들, 복당 허락이 안 됐고, 심지어 이부망천 망언했던 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허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고요. 재밌게도 이제 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핵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핵 개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대북 관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것, 핵 보유를 갖다 갖고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어떤 협정을 맺는 거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주고 다만 트래거라 그러죠. 왜? 장거리 미사일만 포기하는 식으로 협상이 될 거를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뭐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요하게 있는 것 하나가 과연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인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탄핵 때 법무장관 총리를 했고 대행을 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남북 화해 또 한반도 비핵화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인가라는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비판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굳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핵 개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아니 우리도 이렇게 불안한데 핵이라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일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뜬금없이 이렇게 가져오신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오세훈 후보의 핵개발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감이 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얘기는 1년 전쯤 남북 또 북미 간에 그 미사일 쏘고 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흐름이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진정돼 가고 풀려가는 분위기인데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지금 통진단 해산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통진단 해산 주장을 저는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국민이 지지해준 정당을 그렇게 간단하게 사법기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그렇게 간단하게 재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지금 경쟁을 보면 구구 경쟁이라는 것 동의하고 좀 더 늘리면 구구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으신 경우는 통진당 해산 문제라는 건 뭐 사실 진보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건 무리했다 생각하실 거고 보수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황교안 총리한테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논란 가운데 제일 아팠던 거는 본인이 권한 대행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됐잖아요. 그때 나 허리가 아프니까 그 안에 저 책상하고 의자를 좀 들여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치소에서는 판단이 안 서니까 어떻게 할까요? 올렸더니 법대로 해라. 사실 특혜긴 하지만 그 정도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일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고 최근에 3번이나 면담을 거절한 것도 그것이다. 법무부의 조성 본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전달될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와드려라. 그런 큰 방침만 좋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황교안 지금 전 총리의 최대 정체성은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씌워지면 남들한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대세를 장악해 한 걸로 보이지만 황교안 총리는 더 얻을 게 없어요. 지금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안팎에서 협공을 당하면 당했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대표님은 홍준표 대표가 결국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물론 나오면 또 공격을 당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공격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그 계산이 서면은 뭐 언론 보도가 좀 나가고 있죠. PK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해서 하여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PK 저는 단일 후보들과 단일화 추진 중이다. 그렇죠. 뭐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까지. 영남권의 저 거점을 더 만들겠다는 네. 얘기죠. 오늘 뭐 사실 목포 대첩부터 한국당 이슈까지 이렇게 쭉 함께 해주셨는데 박지원에게 목포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목포가 저의 전체이고 잘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이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 구조의 여왕이라 불린 그녀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이야기인데요.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케어의 전 동물관리국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박소연 대표라는 분이 네. 지시를 해서 약 230여 마리의 개를 안락사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케어에서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했는데 애들이 뭐 병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냥 수용시설이 부족해서라는 게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동물단체에서는 동물 학대, 사기 등의 혐의 그리고 안락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졸레틸이라는 약품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마약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다 해서 경찰을 고발한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배우였대요. 뮤지컬 란타.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였는데 2002년에 케어의 전신이었던 동물사랑 실천협회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동물 구호 활동 그 실적이 독보적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결국은 이제 대표가 됐어요. 케어가 지금 국내 3위의 동물 보호 단체고요. 2017년에 연간 후원금이 20억 원이 모금이 되는. 아마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면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동물 보호 단체들이 많은 후원금을 받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케어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유기견을 입양하셨잖아요. 그렇죠. 토리라고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아마 박소연 대표가 추천을 검정색 개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색깔의 구분 없이 좀 이제 많이 유기견에 대한 사랑도 좀 골고루 나눠질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으로 검정색 개를 추천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해진 단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그 박소연 대표하고 뜬금없어 보이는 연관 검색어가 하나 뜨더라고요. 진중권입니다. 그분이 뭐 설전을 벌였던 레전드 토론 영상이 다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거 뭐 어떤 비는 데가 없어. 혈전을 안 벌인 사람이 없어요. 제 흑역사인데 사실 사실은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개식용에 찬송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찬송한 걸로 알려져가지고 한남 모란시장에서 예. 그 도살장 없앴잖아요. 그때 그 식견협회 회원들이 어차피 이메일 보내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거 아닌데 제가 지정했던 건 뭐였냐면은 개식용 찬성하는 게 아니라 개식용에 반대하는 이쪽의 논리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개 먹는 사람들을 그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인데 여기에 대한 자기 아주 뚜렷한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구나. 네. 그다음에 그런 조짐을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봤던 것 같아요, 미리. 예. 예, 박소연 대표가 최근에 그 SNS에 개 도살 장면을 올리면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건 알려야 되는 장면이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식육견이라거나 육견협회 이분들은 뭐라고 반론할 것이냐면은 너희들은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죽이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건 먹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한편은 우리 여기 생계가 달려있는 이런 문제인데 니네들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는데 왜 죽이느냐라고 우리 역공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박소연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방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르다. 그야말로 인도적인 안락사였다.
구조동물의 80%를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그 단적으로 욕을 먹는 그 사례가 그 작년에 그 부산 옥탑방에 9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 얘가 발견이 됐어요. 애니멀 호더라고 한대요. 예, 애니멀 호더. 그러니까 키우는 동물 수를 막 늘리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고양이들을 구조한 게 바로 이 케어 네. 박소연 대표였던 거죠. 42마리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돈을 좀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860만 원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이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키고 뭐 이렇게 치료한 게 아니라 안락사를 시키라고 지시를 했는데 밑에 직원이 따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난받는 포인트는요. 그렇게 안락사를 시키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다라고 사람들을 속인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죠. 폭로가 안 되었으면 인도적 안락사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비밀리에 안락사를 하셨을 분이 이건 불가피했다, 인도적 안락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 아니냐.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저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책임질 자신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여전히 왜 강아지 공장 이런 데서 강아지를 마구 생산을 하고 진짜 무슨 공장처럼 찍어내고 그걸 사고 팔고 그러면서 강아지를 쉽게 산 사람들이 쉽게 버리고 그래서 많은 유기견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깊게 논의하고 금지시켜야 돼요, 이거. 저는 뭐를 금지시켜야 돼요? 동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펫샵 같은 거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사고 파는 거를? 사고 파는 걸 절대 입양 금지시켜야 되는 절차. 겁니다. 지금은 입양 절차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아예 없으니까.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냥 예. 데려가는 거거든요. 돈 그다음에 주고 사도 되고 산다라든지.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인터넷으로 있지 않아요? 거래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 저 고양이가 이름이 뭐죠? 루비, 루비? 예. 루비 루비는 아빠시죠? 어떻게 데려오셨어요? 길냥이었습니다. 길냥이를. 예. 예.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입양 절차와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오는 거는 그냥 그것도 못 해야 돼요? 데려오셨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 바뀌면 얘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칩을 심어 데려가서 등록을 한 다음에 그렇죠. 입양 그런 게 절차를 돼야 되는 밟아서 거죠. 데리고 오는. 예.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변비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엑스레이 찍고 저는 병원 갔다 오면 10,000원 안짝에서 해결되는데 얘들은 몇십만 원이 들어요. 여러분께서는 루비 아빠의 하소연을 듣고 계십니다. 이거 모든 반려동물 그렇죠. 브리더들 예. 키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입양은 보호소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입양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까다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차, 2차 면접을 봐서 얘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다음에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티어하임이라 그래서 축구장만 한 20개 정도 면적이 되는 큰 데다 문제 동물들을 넓더라고요. 보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가지고 여러 번째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태도도 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사태. 이걸 본 다음에 맡겨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입양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입양률이 90%고 파양률이 거의 뭐 굉장히 작습니다. 동물들도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법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루비가 죽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그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게 돼 있거든요. 이거 완전 사물로 대접을 하는 건데 정의당에서도 이번에 헌법 개정하면서 동물권을 아예 헌법에다 넣자.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인간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동물들도 같이 참여하자. 이런 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박소연 대표가 물러나셔야 돼요. 사퇴하세요. 사퇴를 좀 거부하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체가 살고요. 그래야지 후원금이 끊기지 않고요. 그래야지 그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2008년에 대구시의 그 동물보호협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구조를 해놓고 안락사를 시킨 동물이 179마리 정도 됐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200만 원 벌금 받고 끝났어요. 처벌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수의사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안락사를 시켰다. 이게 이제 벌금의 이유인데 처벌이 가벼우니까 동물 단체나 뭐 이런 구조하는 이런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죠. 이전에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었대요. 기르던 개를 몽둥이로 30분간 때린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 한 마리를 이건 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기계톱으로 도살했는데 벌금 70만 원. 개고기 시장에서 탈출한 개를 대로변에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학대했는데 벌금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형량의 문제도 있고 우리 정서는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 가면 이렇게 판단이 나오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재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나비탕이라고 하잖아요. 300마리 고양이를 갖다가 끓는 물에 생차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징역 10개월에다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형을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300마리를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밖에도 동물 카페 있잖아요. 동물 카페.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견물 보고 하는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방송사에. 거기서 이제 독일 애들이 딱 보고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독일에서는 그거 동물 학대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약간 산천어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논란이 있었죠. 짧은 기간 동안에 굶겨서 왜 미끼를 잘 먹게끔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바로 현장에서 몇십만인이 덤벼들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먹는 이런 행사인데 이게 이제 뭐 그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 정서적으로 참 보기 불편함을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쨌건 아까도 지적 나온 것처럼 이 사회적인 공감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아무리 법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걸 판결하는 분의 의식이 그걸 못 쫓아가면 가장 그중에 낮은 징계나 뭐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제도뿐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인식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알라바마 같은 데서는 동물 학대 범액에 최고 10년까지. 어이구야. 우리 같으면은 지금 어린이 학대한 거에 거의 준하는 이런. 그렇죠. 애들 학대도 이렇게 처벌 안 하죠. 대만조차도 동물 학대 범을 성추행범처럼 신상공개를 한다는 건데 이런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정비, 인식의 확산 이런 거는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케어 사태 이후에 좀 대책을 내세운 것 같은데 농식품부에서는요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학대로 인해서 동물이 죽게 되면 그동안은 2년 이하 징역인가 그렇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좀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고요. 또 보험개발원에서는 월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자기 부담금 30% 정도를 하면 실비보험 가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어요. 야, 그거 좋네요. 뭐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 뭐 한 가지 팁을 저도 이제 어디서 좀 발견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서울시가 내장형 동물 등록제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0,000원에 내장형 전자칩 동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방의 경우에도 물론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두 분 루비 아빠와 또치요? 네. 또치 아버님? 우리는 또치입니다. 등록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몰랐어요. 하셨고. 이런 거 있는지. 병원에 여러 번 다녔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이제 해야 되겠네. 이번 논란 잠깐의 공분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반려동물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